우리 민족의 운명이 결정짓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스탈린이 너무 그 루즈벨트가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는 좋다. 대일본 전쟁에 참전을 하겠다. 그 대신에 그 시기는 이 독일이 패망한 지 3개월 후에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고 대일본 전쟁에 참전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게 왜 테헤란 회담에서 그 11월 28일 날 스탈린하고 루즈벨트하고 처칠하고 그 합의를 했던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그럼 뭘 어떻게 할 건데? 미국이 급해서 그 2천만 명이 유럽 독일군하고 전쟁에서 죽어가는데 또다시 요구를 하니까 미국으로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비극이 오는 거예요. 왜? 스탈린이 그냥 해주겠어요? 전쟁에 참전하는데 여기 있잖아요. 그 대가로다가 러일 전쟁 이전에 적어도 제정 러시아가 갖고 있었던 동북아의 그 기득권을 인정해달라 라고 얘기하니까 루즈벨트는 이거보다 더한 걸 요구해도 받아들여야 될 그런 입장에서 너무너무 다급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조국이 분단되기 시작하는 시발점입니다, 이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여기 그 조르게라는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파이입니다. 근데 그 일본에서는 독일과 그 동맹관계가 맺어진 상태에서 이 조르게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신문사 공동특파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사 기자니까 마음대로 다니면서 무지무지하게 고급 정보를 얻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곧 망할 거다. 계속 조르게가 스탈린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일본에 대한 그런 좀 이렇게 정확한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앞으로 루즈벨트가 판단하기는 전쟁이 1년 이상 끓게 되면은 미군이 약 100만 명 이상 희생될 거라는 오판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스탈린이 이미 이런 보고를 다 이제 곧 일본이 패망할 거라는 보고를 받은 상태였었고, 그런데 독일이 패망한 지 3개월 후에 참전하겠다는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테헤란 회담에서. 그게 독일이 언제 망했냐? 1945년 5월 9일날 패망했습니다. 지난달 5월 9일날 승전 70주년이라고 어마어마한 행사를 했어요. 러시아에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 박근혜도 초청받았고, 김정은 북한 그 지도자도 다 초청받았는데 안 갔지만, 그 5월 9일에서 3개월 되는 날, 약속대로 대일본 선전포고를 합니다. 바로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지고, 딱 3일 있다가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입니다. 일본이 거의 패망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다가 대일 선전포고를 하니까 그 막가하다는 100만 명의 반동군들이 총 한 방 쏘지 않고 그냥 항복을 한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8월 9일, 여기 있잖아요. 8월 9일 날 대일본 선전포고 하니까 이 탱크 부대들이, 이 소련의 탱크 부대들이 일사천리로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빨리 쳐들어오냐면 그 만주의 허벌판을 전속력으로 달려가는데 일본군들이 그냥 항복을 한 거예요. 이미 북한에 들어와갖고, 근데 3일 만에 북한에, 선전포고 이제 3일 만에 북한에 소련군들이 들어옵니다. 이제 항복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군들이, 이게 이미 평양에 들어오는 거예요, 북한에. 일본군들의, 소련군들이 그런, 기념 촬영한 거예요, 일본군한테 뺏은 그 일본 군기를.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탈린 입장에서는 남한에 있는 일본군을 몰아낸다는 명분으로다가 부산까지 들어오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마음만 먹으면 그냥 부산까지 들어오는 건 일사천리로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딱 스탈린이 들어오기 전에 미국이 당황할 수밖에 없죠. 아니, 일본이 아직 항복도 하기 전에 소련군이 한반도에 다 진주에 들어오니까 다급하니까 적어도 미군이 여기 우리 한반도에 들어오려면 한 달 이상은 걸린단 말이에요. 이미 소련군은 우리 한반도에 딱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급하죠, 미국이. 그래서 미국이 일본이 항복하기 전에 1945년 8월 13일 날 워싱턴 시간 자정 무렵인 전쟁성, 국무성, 해군성, SWNCC 긴급회의를, 국무조정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상황이 본 스틸 대령하고 딘러스크 소령에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남한의 인구가 많게 하라. 두 번째는 수도 서울하고 인천을 남한에 있게 하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지하실에 내려가서 한반도 지도 놓고 3분 만에 그은 게 38선이에요. 예? 일본이 항복하기도 전에 미국에 의해서 딱 한반도 분할 점령을 갖다 내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70년 세월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 민족하고 전혀 의사와 관계없이. 그러니 스탈린 입장에서는 왜 남한 부산까지 다 들어올 수 있었었는데 딱 중간에 멈춥니다. 왜? 스탈린은 또 다른 야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스탈린이 미국이 스탈린한테 이 제안을 긴급 제안을 하니까 스탈린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스탈린이 그걸 갖다가 쉽게 받아들이니까 미국도 무지무지 긴장을 하고 당황을 하죠. 왜? 마음만 먹으면 남한까지 다 한반도까지 점령할 수 있는데 스탈린이 왜 저렇게 그걸 받아들였을까 하면서 스탈린이 얘기하기를 38 이남은 미국한테 양보할 테니까 그 대신에 일본 분할 점령하는 역제안을 합니다. 그게 바로 북해도 거기는 원래 안의족이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북방사계에서 여기 갖다 분할 점령을 제안하니까 루즈벨트가 펄펄 뜁니다. 이런 날강도 같은 놈이 어디 있나. 그리고 바로 유럽 연합군 사령관 탱크 부대 사령관이었던 이 패튼 장군이 모든 탱크를 갖다가 소련을 겨냥하고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때 까딱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소련을 향해서 공격 준비를 완전히 마친 상태입니다. 근데 스탈린이 그 당시에는 소련의 핵무기가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군사적인 열세를 갖다가 감안을 해서 38선 분할 점령안을 받아들여서 우리 민족이 분단되게 된 거예요, 결국. 이런 과정이 이건 우리 민족은 전혀 관계없이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독도, 또, 조호도, 또, 이게 북방 4개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4개섬과 이 지금 독도, 조호도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거의 무인도가 가까운 이 섬에 대해서 왜 이 관련국들이 이렇게 여기에 강하게 집착을 하고 있는지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여기 민족주의가 개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영토 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자국의 영토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1994년도 유엔에서
해양법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해양법에 나온 건 뭐냐면 요 자국에 관련된 이 섬으로부터 200해리, 200해리면 약 한 370km까지 해양 영토 주권을 갖다가 행사할 수 있다는 배타적 경제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해양 영토 주권을 할 수 있다고 유엔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해양 영토 확보는 요 주위에 어족 자원뿐만 아니라 해저 자원 확보는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동중국 해역, 이게 생각구역, 조도 이 일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하고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인도 차이나 반도 요 근방에 시사군도 자체가 수백 개의 그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베트남이 24개, 중국이 10개, 필리핀이 6개 이렇게 다 각각 나눠줘서 점령하고 있는데 서로 자기 자국 영토고 더 가깝게 있다는 지리적 근거를 대가지고 끊임없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78년하고 74년하고 84년 두 차례 걸쳐서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이게 충돌해갖고 인명살상까지 났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중국이 여기다가 일방적으로 그 시추 작업을 하니까는 베트남하고 충돌 생기니까 베트남을 갖다 누가 지원했냐면 미국이 지원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군사적으로 그 긴장이 아주 고조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동중국 해역에 세계에서 여기잖아요. 가장 많은, 제일 많아요. 전 세계에서. 이 일대가. 그러니까 이게 분쟁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는 서로 간에 양보고 타협이 안 되죠, 여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독도하고 울릉도 그 주변 해역에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약 6억 톤가량의 여기 이게 가스 하이드레이드가 매장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30년 동안 쓸 수 있는 약 140조 원어치 그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모든 나라들이 타협과 양보가 없이 그 원유 자원 확보를 해서 끊임없이 지금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19세기에서부터 20세기 그 당시에는 그 제국주의 시대 때는 원주민이 누구이든 간에 관계없이 제국주의라면 흔히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먹는 게 임자예요. 점령하는 게. 원주민이 누구이든 간에 관계없이 그 땅을 점령하면 무조건 자기네들 거로다가 인정이 됐을 그런 시절입니다. 19세기에서부터 20세기 초까지. 그런데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도가 제국주의 전쟁이 러일 전쟁 당시에 독도에 아무도 살지도 않았어요. 무인도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군사기지를 확보해서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 땅이다. 지금 일본 주장이 그거예요. 왜? 이거 제국주의 논리를 하면 그 말이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세기에서부터 20세기는 전부 다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침략하는 영토가 전부 다 자기네 땅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러일 전쟁 당시에는 독도가 아무 임자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이 자기네 영토라고 지금까지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일본이 그 독도를 갖다가 지금 네덜란드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이게 국제분쟁지역을 갖다 재판하는 데입니다. 말 그대로 국제사법재판소인데 그러면 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어떤 판결이냐면 지금 현재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가 우선권이 있다고 판결을 내리는 게 국제적인 과정입니다. 근데 만약 이게 네덜란드 이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를 그래 좋다 일본 땅이 맞다 그러니 남한에 있는 그 군대를 갖다가 거기 독도에 두드리는 우리 경비병 철수하고
독도 땅을 갖다가 일본한테 넘겨주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네 하고 그냥 그걸 넘겨주겠냐고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효적 지배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독도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내리는 이유는 영토 분쟁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막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도 지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에게 임자가 기득권이 있다고 판결을 내리는 게 그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국제사법재판소는 제국주의 논리를 갖다가 우선 따져요. 누가 먼저 이걸 가지고 점령했느냐를 먼저 따지니까 일본 놈들이 끝까지 이거 우리가 월전쟁 당시 우리가 이거 했기 때문에 우리 제국주의 전쟁이니까 여기 임자가 없었다. 독도에는. 그러니까 우리 땅이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 네덜란드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독도 문제를 계속 판결을 보류한 채 국제 분쟁 지역으로 그냥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바로 원하는 것이 바로 이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일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려면 양국이 동시에 제소를 해야 됩니다. 일본이 제소한다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도 제소를 하게 되면 그거 갖고 이제 판결을 하는데, 거기 우리나라 땅인데 뭐 때문에 우리가 거기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같이 응합니까? 아예 묵살하고 응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자연적으로 그게 된 거예요. 내가 자꾸만 독도 문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냐면 나머지 조도 북방 4개섬에 대한 동북아의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일본 놈들이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거는 러일 전쟁에서 자기네들이 이겼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독도에 아무도 살지도 않았지 않냐. 그래서 자기네들이 먼저 점령한 거니까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일본의 극우 세력들, 극소수의 그 정치인들이 일본 국민들을 자극을 해서 자기네들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에 우리가 넘어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45년 11월 달에 그 얄타 회담에서 여기 웨스턴 처칠, 루즈벨트, 여기 이게 지금 카이로 회담 당시에 11월 23일 날 이게 무지개 중요한 회의예요. 이때 당시에 장개석이하고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아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회담에 포함됐던 내용에 이겁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서 청일전쟁 이후에 점령했던 모든 영토는 무조건 반환한다. 자격을 박탈시킨다. 한국 영토뿐만 아니라 만주, 태평양 연안에 있는 모든 영토를 다 무조건 박탈시킨다고 합의를 봤어요. 이게 또 다시 반복돼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잠깐만 흔들리는 게 뭐냐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이걸 다 면제부를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게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모든 영토 분쟁의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그런데 일본은 이 당시에 항복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 연합국들이 합의를 봐서 이건 다 아니다. 그런데 왜 지랄났게 지금까지도 끈질기게 독도 갖고 물고 늘어지고 조도 갖고 물고 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이건 저는 큰 덩어리에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세부적으로 가자면 할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다 중단하고, 뿐만 아니라 일본이 이 당시에 합의됐던 내용이 태평양전쟁 패전을 했기 때문에 전쟁 배상금은 물어내야 되니까 그 당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에게 오키나와 섬하고 조도를 갖다가 반환한 겁니다. 미국에게 전쟁 배상금으로. 그리고 여기 얄타 회담에서는 이게 얄타 회담이 1945년 2월 달에 회담을 해서 러시아가 갖고 있었던 일본이 사할린하고 북방 4개섬을 갖다가 일본 영토로 귀속시킨다고 합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다시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청나라한테 승리하니까 전쟁 배상금으로다가 대만하고 조도를 갖다가 일본 영토로 귀속을 시킨 겁니다. 근데 이것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하고 나니까 일본이 오키나와 섬하고 조도까지 다 미국한테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북방 4개 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얄타 회담을 통해서 러시아한테 넘겨줬고, 나머지 남방 오키나와 섬하고 조도는 미국한테 넘겨줬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 이 아누이족이 이게 북방 4개 섬에 살았던 거 아누이족이죠. 그런데 이것을 미국이 이제 일본한테 1971년 6월 달에 오키나와 섬하고 조도를 갖다가 일본한테 넘겨줍니다. 미국이 반환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조도는 원래 대만 영토니까 대만에다 넘겨줬으면은 영토 분쟁이 안 일어나죠. 원래 주인한테 줬으면. 근데 미국이 조도까지 일본한테 넘겨주다 보니까 일본이 지금까지 조도에서 희르족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북아의 영토 분쟁 원인이 미국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일본 측 주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청일전쟁하고 러일전쟁 당시에 여기 청일전쟁에서는 조도를 먹었고, 러일전쟁에서는 우리 한국의 독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건 제국주의 전쟁이니까 우리 영토다. 그렇게 일본이 끝까지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일본이 우리 독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독도를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도에서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북방 4개 섬에서도 포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의 독도를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동북아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그 모든 원인은, 이게 분쟁 원인이 바로 우리 독도뿐만 아니라 조도고 이 북방 4개 섬하고 아주 복잡하게 지금 얽혀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일본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에게 지금 끝까지 70년 세월이 흐르도록 북방 4개 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미국이 오키나와 섬 반환하듯이 우리에게도 북방 4개 섬을 다시 돌려달라.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저 자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근데 러시아가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그냥 묵살해버리니까 2005년에 일본이 하다 안 되니까 러시아에다 제안을 합니다. 좋다. 그 북방 4개 섬을 갖다가 너네 러시아 땅으로다가 영국이 귀속하는 거로다가 인정해준 조건으로다가 그 북방 4개 섬에 대해서 일본이 경제적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승인해다오.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렇다면은 뭐 안 해줄 이유가 없다. 그래갖고 일본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갖고 거기다가 북방 4개 섬에다가 의료, 주거, 복지 문제를 갖다가 무료로 지어줘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이 아주 안락하게 참 잘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할린에서 생산된 그 전력을 갖다가 높은 가격에 그대로 다 아주 100% 일본이 다 그렇게 수입해다 쓰고 있어요. 왜 일본이 이런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다른 데 숨은 전략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영토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일본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아주 무서운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지금 당장 일본이 손해를 볼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영토 분쟁의 그 불씨를 계속 살려놓겠다는 아주 영토를 차지하겠다는 아주 집요한 숨은 전략이 깔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북방 4개 섬뿐만 아니라 모든 섬들이 관심조차 없었어요. 근데 1968년에 유엔에서 아시아경제위원회에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해저 자원 확보를 해서
정말 머리가 박 터지도록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또 군사적 충돌 위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어떤 짓을 벌이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센카쿠 열도 그 조도에 일본 놈들이 와서 거기다가 등대를 설치해 놨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갖고 반일 감정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뭐 일본 길을 태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도요타 자동차를 비롯해서 일본에 있는 그 큰 대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이 백화점 다 이게 일본 백화점이 그냥 중국에서 박살나고 일본 도요타 자동차 때려부시고 이건 무슨 장면이냐면 도요타 자동차에 타고 있는 중국 여성을 갖다가 끄잡아내고 집단 폭행을 한 거예요. 아니 도요타 자동차 때려부시는 것까지 이해가 가지만 일본 차를 타고 있다고 중국 여성을 잡아다 집단 구타를 할 정도로다가 뿐만 아니라 센카쿠 조도 일대 중국이 무지막지한 나라예요. 어선 만척을 갖다 동원해가지고 섬을 완전히 그냥 뺑 둘러싸버린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가 일본에 대해서 센카쿠 열도를 갖다가 일본 영토를 영구화하려고 하고 이게 원인 제공이 미국이기 때문에 아주 이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대국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상당히 비난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일본을 갖다 직접적으로 군사적 충돌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미국 경제가 안 좋습니다. 연간 약 한 1조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데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군사 전략을 짜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절대 중국 사람들이 인내를 갖고 자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그 지도자들은 좋다. 우리가 미국을 이길 때까지 참고 기다리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 상징적인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게 2002년 1월 달인데 그 당시에 우리 2002년 우리 월드컵 할 때죠. 근데 이제 1월 달인데 장점이 그때 당시 국가주석이 미국에게 767 전용 그 비행기를 갖다가 주문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27개 최첨단 도청 장치가 딱 장치가 되어갖고 이 비행기가 중국으로 옵니다. 예? 그래가지고 중국이 발칵 뒤집어지고 뉴욕 타임즈,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지 이런 데가 바로 1월 29일 날짜로 대대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전 세계 언론이 다 보도를 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심각한 외교 문제까지 번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 다음날 즉각 리붕 총리가 이건 미국 CIA에서 지시한 게 아니라 내가 지시한 거다. 내가 도청장치를 달아라고 했다. 이것은 절대 리붕 총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갖다가 베이징 공산당 지도부 원로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갖다가 리붕 총리가 수습책에 나선 거예요. 이게. 왜 리붕 총리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 한국의 IMF를 통해서 또 한국뿐만 아니라 태국, 여기 이 동남아 국가들이 IMF를 통해 갖고 엄청나게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중국은 사상 유례 없는 10년 이상 10% 경제 성장률로 인류 역사상 그렇게 고도 성장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국보다 경제적으로라든가 군사적으로 월등히 앞서갔을 때에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말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중국이 영국의 대포 앞에 아편전쟁에서 처참하게 몰락해갔던 과거를 되돌리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150년 전에 중국이 일본에 이제 이 서구 열강전에 때 그 침략당했던 그 수모를 되풀이하려고 지금 중국은 상당히 기다리고 있고 경제력이라든가
군사력에 대해서 지금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독도 문제로 인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본하고 언제 군사적 충돌이 닥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힘을 키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속히 남북 통일이 돼서 우리가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